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민주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어민들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자 세금을 풀어 달래겠다는 얕은 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오로지 선거용 반일 이슈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의원들이라도 가갖고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의 접촉 그 라인들을 갖다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는 권리가 아닌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시작을 당의 안정화에 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결과로서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천 시즌에 어떻게 공천의 주도권을 소위 말해서 용산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당에서 이걸 그립을 쥐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 반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하이미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오늘 또 중국을 찾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중국을 찾은 김태년 의원 등 5명이 오늘 저녁에 귀국하는데요. 네. 박정 의원을 비롯한 7명이 추가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싱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교 활동을 더 해야 한다면서 문화교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중국에 간 민주당 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공 외교, 네. 중국몽 아령 같은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요. 표현이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중국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라면서 외교 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할 일을 좀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를 포기할 거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까 잠깐 영상에 나오던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네.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네, 마침 오늘은 총선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날인데요. 정확히 300일 남았죠. 네, 김기현 대표는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하겠다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해서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 지역도 공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 등으로 많은 일이 있었죠. 당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대표의 리더십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정치권에 좀 많이 나오죠. 국민의힘 황보숙이 의원 관련한 뉴스가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야당이 일단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황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냈는데요. 지난 13일 국민의힘도 당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데 전 남편이 돈이오가 명부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윤리특위에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정확하게 접수시켰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오후에 낸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접수를 시켰겠죠. 황보 의원이 오늘 본인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보 의원은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서 네, 이 피를 사진이네요. 흘리는 모습, 네. 팔에 이렇게 찢어진 상처, 찢어진 옷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네. 추가로 해볼게요. 자,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누구죠? 처음이? 유채커죠? 예. 유채커님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박마커한테 물어볼게요. 박마커.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잠시 후인 오후 7시에 윤리심사 자문위에 나올 예정인데요. 자문위는 29일까지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앞서 소명서도 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자신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고소하기도 했었죠. 장해찬 최고위원도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아, 맞고소를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관련한 좀 자세한 얘기는요. 이제 저녁에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선관위는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과 업무 조정을 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고민정 의원이 벌인 설전을 두고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도련님 선관위 오픈북대 퀴즈 탈당했는데 노란봉투법 닮은 꼴 일단 멈춤으로 가져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의혹.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더 이상 시끄러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별도로 같은 의혹을 조사 중이던 권익위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조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로서는 이 동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현장 조사를 위해 상주할 장소도 내어주지 않았다는데요. 원래는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돌변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입니다. 오늘 사실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미 저번 브리핑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장 조사 나간다고 이미 브리핑한 바 있고 오늘 오전에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선관위 18곳을 일제히 현장 조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해서 저희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권익위의 공개 비판에 선관위 오늘은 조사 내용과 방식을 실무 협의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났다고 하는데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으로 기관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권익위에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조사 대상 둘 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만 받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련님 스타일 선관위란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선관위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동아들 스타일, 도련님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기들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관위가 좋은 쪽으로 취사 선택을 한다는 지적인데요. 그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입니다. 그러더니 여권 압박으로 감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죠.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권한쟁의 심판으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고 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이유로 이번에는 권익위 조사에 난색을 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기간을 쇼핑한다에 이어서 어떤 매로 맞을지 고르겠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원들의 이랬다 저랬다는 행태는 이솝 우화의 박쥐를 연상케 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하다가 새라고 하다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 드는 구차한 존재입니다. 결국 박쥐가 날짐승 들짐승 모두에게 버림받듯이 중앙선관위원들이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과 선관위 일반 직원들에게 모두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전 국민의힘 전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위원장 자리,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맡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지만요. 실제 공론화해볼 만한 아이디어라는 의견도 역시 나옵니다. 과연 이분들이 법관으로서 역할도 바쁜데 선관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두 번째로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것이 제기됐을 때 법관들이 참여했었잖아요, 선관위에. 특히 이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실제 소송에 참여하고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선관위원은 이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에서 각각 이렇게 3명씩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추천 선관위원 3명 중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게 관행인데요. 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주장대로 가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역시나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지도부 차원의 발언도 대변인 논평도 없었습니다.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의 명분, 선관위가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한 말, 오늘은 선관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믿음은 공정과 중립에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오픈북 대 퀴즈입니다.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대정부 질문을 두고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어제 한덕수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설전 때문인데요. 시작은 고 의원이 꺼내든 2010년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네, 고 의원은 이 문건을 본회의장 전광판에 띄운 채 문건 내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여기에 잠시 답을 이어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원전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에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한 총리가 이번에는 국회법을 근거로 즉답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요지서를 정부에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 국회법 122조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네, 학 총리 이후에는 문건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총리님께 유감이라는 고민정 의원의 말에 저도 의원님에게 유감이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무시한 한 총리의 사과뿐만이 아니라 한 총리를 경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는 대정부 질문이 한덕수 총리에게는 고작 오픈북 시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총리에게 국회는 본인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곳입니까? 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강선우 의원한테도 그랬다면서 중년 남성에게는 안 그러면서 젊은 여성 의원에게만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 아닌 대상을 본능적으로 캐치한 게 아닌가 해서 이 보고 있는 중년 남성으로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인데요. 고민정 의원, 이런 식의 접근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 총리를 겨눴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답변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한덕수 총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당에서는 반대로 고민정 의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이 장악 퀴즈인 줄 아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님도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보는 문서이니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고 다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전 준비 없이 아무 자료나 막 들이댔을 때 국무위원을 그냥 겁박만 할 뿐이고 윽박만 지를 뿐이지 충실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장학 퀴즈도 아니고 대정부 질의가. 하지만 이런 대정부 질문도 여야 화합의 장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인데요. 이제 국회 마스코트가 다 된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님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려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김 의원의 말에 여야 의원들은 일부 기립까지 하면서 한마음으로 박수로 호응했는데요. 앞에서 보신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신 모습 정 의원님들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후자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픽 탈당했는데
로 가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가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두고 한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그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농업을 전환하는 데도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을 혐오, 차별 발언으로 본 건데요. 그런데 진 교수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본인 발언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은 이미 탈당한 줄 알았는데 중징계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본인의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끝에 결국 탈당계를 냈는데요. 당 대표 등이 만류하다가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수리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진 교수, 불쾌하지만 의사소통 오류로 생각하겠다면서 탈당계를 수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노란봉투법 닮은 꼴입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업으로 생긴 손해액 20억 원을 조합원에게 물으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재판부는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노조와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노란봉투법과도 맞닿은 판결입니다. 정의당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일단 멈춤으로 가봅니다. 미국 연준이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끝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물가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동결할 것뿐이지 금리 인상은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이제 부정 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어제도 저희가 속보를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권익위와의 갈등이 벌어졌고 감사원 감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국회에서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아마 관련된 속보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정치권에서 선관위 못지않게 또 지금 이제 공방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이제 감사원입니다. 둘 다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두고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늘도 민주당 쪽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허위 조작 보고서라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회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왜 그토록 무리한 정치 감사에 매달리며 균형을 상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탈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이 권익위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 내부망에 올린 글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조 위원은 오늘 한 언론에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권익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던 감사위원회에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 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타박을 했고 또 회의가 잠시 중단되면 고성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조 위원은 참다 못한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이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는 건데요. 또 이런 주장을 한 조은석 위원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갖고 전현희 위원장을 변호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의원이 별도 의결 없이 정치 관여라는 용어를 이 보고서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등 감사 보고서 수정을 시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조은석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여당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민주당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은 검사 시절에 안희정을 잡아 넣었고 이광재를 잡아 넣었다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훨씬 더 많이 잡아 넣었을 뿐 아니라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발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유체커 가골은 왜 안 나가요? 아, 네, 나가야죠. 나갈까요? 네. 다음 발제 맞죠? 네. 네, 알았어요. 네. 자, 유체커,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픽에서 가져왔습니다. 오픈북이냐 대 장학 퀴즈냐, 여야 공방 번진 한덕수, 고민정 설전. 네, 류 실장이 지금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대사 말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선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뇌물 외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매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건 잘못이라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바로 이 발언이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조사 공정의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66.4%였고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의견이 26.0%였습니다. 부적절했다는 발언이 2배 이상 높은 거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여론 87.5%였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9%인 걸 포함해서 대부분이 부적절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0.7%로 과반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의원 7명 오늘 중국으로 추가로 출국을 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럴수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네, 오늘 출국은 지난 12일에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먼저 찾은 데 이어서 추가로 출국을 한 겁니다. 이번 방중은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전직 문화부 장관인 도종환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영화와 드라마, 게임 수출 문제 그리고 관광 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했습니다. 방중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중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중국 측에서 제기된다면 저희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한중 관계 좋지 않은 상태죠. 싱 대사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특히 지난달 일본에서 열렸던 G7 이후에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이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에 이어서 제2의 한한령이 우려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룹 CN블루의 멤버 가수 정용화 씨가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분투하라 신입생 일반에 출연하기로 하고 지난 17일엔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 중인 모습도 포착돼 공개됐었는데요. 돌연 출연 불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앞서 중국에선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네, 국제 정세상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더라도 이웃 중국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고용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정부가 여당이 한미 안보 동맹 또 여러 가지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갈 수 있는 것이 정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지도부 인사들은요. 일제히 외교적 자충수다. 중국에 뒤통수 맞을 거다. 안방 조공도 모자라서 원정 조공이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김기현 대표는 이 방중 비용을 중국 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뇌물 외유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초청한 이번 방중 초청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내 사정상 또 개인적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의원들도 갔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의원 외교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직접 입장을 밝히고 돌아오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근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분이 또 오늘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가면 같이 가서 우리 입장을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네, 어쨌든 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중국과 민주당의 방중 질타하고 나선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향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일 텐데요.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에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한중 관계를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싱 대사의 발언 애둘러 비판했죠. 다만 외교관 출신인 조 실장은 싱 대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싱하이밍 대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보실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당당함과 국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 대통령이 싱 대사 비판에 전면에 나서는 것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퇴로를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겠죠.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했던 일부 참모들이 경솔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익 차원,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발언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외교 싸움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부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싱 대사의 발언 논란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제3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김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외교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 야당은 타국 대사와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고 또 대통령은 다시 야당 대표와 타국 대사를 비판하는 과정 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사태가 아주 시끄러운데 예. 저는 이것도 우리 정치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지도 안 하고 듣고 있었다. 그거 비판하고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 정말 정치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론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요,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에서의 여론 부정적인 셈인데요.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오염수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이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정부는요, 오늘부터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매일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나섰고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미 지난 12일 해양 방출 설비 시운전에 나섰죠. 박부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브리핑이요. 제가 쭉 들어봤더니 기존 언론 보도를 좀 반박하거나 우리 해역은 안전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중점이 좀 찍혀 있었습니다.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 천일염은 안전합니다. 네, 민주당은 앞으로 이 브리핑 데이터를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공개를 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오염수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설전을 벌였던 김성주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느냐입니다. 네, 민주당은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이 피해 어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특별법 발의 진짜 어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으로 반일 이슈 키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민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특별법이 아니라 가짜 뉴스와 괴담 유포부터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유해성을 미리 단정하고 덜컥 특별법부터 발의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안전과 어민 피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오로지 선거용 반일 이슈를 키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피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또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애 집회 이번 주말 17일에 열겠다고도 예고를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 수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의원 7명 추가 중국행, 국민의힘은 뇌물 외유 공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 시작. 네, 오늘 오후에 국회 정무위가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시찰단장이었던 유국희 안전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무위가 좀 시끄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국희 단장뿐만이 아니라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는데 방 실장이 애매하게 답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 실장은 우리가 찬성 국가가 아니다. IAEA 결과가 나와야 한다. 아시아권에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백 위원장이 과학적 검증 여부를 물은 게 아니라 찬성한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건데 왜 이렇게 답변을 꼬아서 하시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유국희 단장이 이제 그 오염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을 방류 전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좀 쟁점이었는데 유 단장은 지금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7월 방류가 지금 유력한 상황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 매립 등도 가능하느냐 또 검토를 해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유
유 단장은 원안위가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일본이 지중 매설 등에서 세부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부터 정부가 매일 오염수 방류 관련한 브리핑을 연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를 한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허근영 경희대 원자력 교수가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오염수 방류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중수소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물질이라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병원에 가셔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0.1 정도밖에 되면 0.1. 그런데 희석이 된 채로 해양 방출이 되고 나서 이후의 삼중수소로 인해서 생기는 피폭 양은 0.00003입니다. 0.00003.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해양 터널을 통해서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위원장은 오염수를 증발시켜서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보다는 해양에 방류하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오늘 추가로 이제 7명이 중국에 갔고 원래 이제 방문했던 5명 의원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하잖아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과 문화 경제 교류 등을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선 중국 측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현재 단체여행 허용국가 60개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홍기표 의원은 이 확답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적극성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담당자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태년 의원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더 이상 한중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행간에서 많이 읽었다. 다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요,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나 태도에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또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문제를 좀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뭐 잠시 후에 아마 이제 귀국할 걸로 보이니까요. 돌아오면 또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할 테니까 저희가 관련된 속보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추가 중국행 대 뇌물 외유 오염수 1일 브리핑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은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당 내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당과 원팀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당정대 관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으로는 당의 안정화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면 밖으로는 민생 해결사로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느 100일 기자회견이 그러하듯 김 대표도 자화자찬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김 대표에 대한 당내의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AI 챗 GPT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10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제가 뭔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거나 아젠다를 띄웠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 대표와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벌였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실제로 이 챗 GPT한테
김 대표의 지난 100일 성과를 물어봤습니다. 2021년 9월까지 훈련된 모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의 100일 성과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100일이면 성과를 내기엔 짧은 기간이기 때문인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떠오르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요? 뭐 어찌 보면 초기에 뭐 최고위원들의 여러 가지 설화가 터져 나오고 뭐 그걸 뭐 어찌 됐든 나름대로 수습을 했다라는 면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는. 일단 김 대표는 주변의 시선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간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인데요. 일종의 정신 승리일까요? 먼저 김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지난 100일 동안 당의 안정화에는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 당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당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와 이 전광훈 논란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사실 전광훈 사태의 경우 김 대표 본인의 과거 발언이 화를 더 키운 측면도 있었죠.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광훈으로 천하통일이랑 전광훈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랑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십니까? 위기를 자초한 뒤 위기를 넘긴 게 리더십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다시 붙인 것과 다름없을 듯한데요. 흥부와 놀부. 분지른 제비 다리를 다시 또 고쳐주자. 김 대표는 취임 전부터 줄곧 당정 일체를 앞세워왔죠. 그 바람에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는데요. 여론이 자신을 딜레마 프레임에 거뒀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간다 그러고 서로 대립하면 갈등이라 그러고 그야말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프레임을 짜고 재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단 하나도 당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실에 종속돼 있다는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민심의 방향,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녹여낸 다음에 그 해답을 찾아서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종속된다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매우 건강한 화합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이 총선 이슈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시스템 공천으로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김 대표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대표의 취임 전후 행보를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리는 모습, 자기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해야 된다. 아니 뭐 식사를 만찬을 하고 뭐 오찬을 하고 한 것이 뭐 관저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저에서도 있었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있었고 수시로 티타임도 하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결국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건 당이 아니라 대통령실 아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죠.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김 대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승리를 위한 김 대표의 전략은 뭘까요? 우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패단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정당을 표방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고도 공언을 했는데요.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역 등의 표심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무능과 도덕 상실증에 화가 나신 국민들께 믿음직한 민생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더 자주 찾아뵙고 허심탄회한 바닥 민심을 듣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잇따른 악재에도 여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형국이죠. 특히 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수도권과 청년 세대의 표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 범위 내로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 지역 모두에서 이 3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을 했죠. 2030을 대상으로 한 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0대와 30대 모두에서 20%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여론조사의 표본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너무 진영 정치로 이렇게 너무 양극화되고 있다, 정치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표본 자체가 워낙 또 적기 때문에 그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세다, 열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2030 세대의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배가해 나갈 것이다. 김 대표는 틈날 때마다 이 야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대표 간 경쟁 구도를 이 와인 대 사이다에 빗댔죠. 이 사이다만 추구를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꼬집은 건데요. 자칫 습관성 약품처럼 그때그때 시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한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도 집중 공략했는데요. 이 도덕성과 팬덤 정치의 문제를 때리며 국민의힘의 비교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전 현직 당 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개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개딸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모습, 그 팬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자, 오늘은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챗 GPT의 말대로 초반 100일 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앞으로 300일 가까이 남은 총선까지 김 대표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김 대표에게 남기는 천하람 위원장의 조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변덕규가 이제 북산의 주장 최치수한테 너는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진 선수는 아니니까 가자미가 돼서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팀에 있는 더 다른 화려한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라.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북돋아줘가지고 국민의힘에 이렇게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구나. 이게 좀 보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리더십이거든요. 네, 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김기현 대표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황보승희 의원이 하루 종일 이슈가 됐잖아요. 관련된 뉴스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일단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죠. 네, 경찰이 관련 명부를 입수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황보 의원과 A씨는 2020년 총선 때까지 부부였지만 2021년 8월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명부 사진에는 지역 정치인 등 60여 명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는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집에 현금과 명부가 있어 사진을 찍어뒀다. 원본은 파기됐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황보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일을 토대로 해서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황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15일이 오늘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15일 그렇습니다. 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 수사 중이지만 국회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의원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만간 낼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아마 접수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황보승희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사연이 좀 긴데요. 황보 의원은 제게 복수를 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몇몇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사진을 봤는데 저희는 이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피를 흘리는 그런 사진이 좀 그대로 아마 노출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고 이혼 이후에 남편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음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황보 의원은 특히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뒤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퇴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황보 의원은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 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적으로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무한 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당무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 속보가 추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최근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 또 최경환 전 장관 등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늘 반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네, 이 장해찬 최고위원은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평가를 떠나서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얘기하는 선거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은 물론 과거 정부 인사라서 다 배척하자는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분은 외려 원로로 남아서 본인들이 정부의 주역이었을 때 느꼈던 어려움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조언하는 위치에 머무르는 게 국가 발전에 더 어울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김기현 총선 승리 자신 천하람 김기현 가자미 대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갈수록 살이 붙고 있죠.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주소지인 서울 관악이나 고향인 부산에서 출사표를 던질 거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며칠째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나와주면 고맙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총선 때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 이른바 조국의 강을 힘겹게 건너온 민주당.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이 한마디에 크게 술렁이고 있죠.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평가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조 전 장관, 연어의 꿈을 꾸는 듯하죠. 총선 출마를 통해 조국의 강을 거슬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국 장관님께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실 과정은 결국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조국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피시 사건인가? 프랑스 육군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시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슬러 오른 조국의 강 끝에 조국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혹여나 민주당으로 출마를 한다면 총선은 보나마나 참패라는 겁니다. 가가는 길은 어딜까? 아하, 빗 막혀 있는 것 같아. 난 또 주저앉 또 많은가? 누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줘. 또 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민노공천은 윤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겁니다. 패배입니까? 중도층이 확 돌겠죠.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니 언행 불일치. 그래서일까요?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설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한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일 가능성이 높겠죠. 무소속. 그럼 민주당의 고민은 그 자리에다가 이제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비워주느냐, 네. 해서 맞서느냐. 그렇죠. 조 전 장관 지난해 서울 관악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죠. 구체적인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마냐 무소속이냐 궁금하시죠, 그죠? 네. 이걸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왜?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무소속. 관악이에요. 무관이다 이러면서 암시를 해버렸어요. 한편에선 관악은 야당의 강세 지역 아니냐, 기존 민주당 후보군들을 교통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대안도 벌써 제시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공천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장제원지였고 사상. 여기에 가능성. 그러니까 험지로 나가는데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해도 그 지역위원장이 반발을 덜할.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나만 준다면 땡큐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다니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 출마하라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내로남불 대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뭐 경남 양산, 뭐 부산 사상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언급되는 곳의 의원이나 후보님들께서 제발 내 지역구로 와라, 내 지역구로 와라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선 비록 조 전 장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긴 하지만 무소속 출마도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는 뭐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그런 주장들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단지 명예회복만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워낙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당내에도 좀 보면은 그동안에 조국 만세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옹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좀 조국 좀 나오지 말라고 좀 해주십시오. 말려야 제발. 됩니까? 말려야죠. 못 나오게 해야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이 되며 돌아갈 것도 없어진 조 전 장관. 총선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꿈을 쉽게 접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다만 총선을 명예회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근데 총선이 세탁기도 아니고 그 지지자 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로는 뭐랄까 그 사법적인 그 단죄라든지 아니 윤리적인 단죄 이걸 갖다 씻어내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총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악용해도 되는가 싶어요. 경찰이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영화관과 배급사가 이 관객 수를 부풀려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유령 상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3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의심 영화 목록에 그대가 조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따른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3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경찰은 그대가 조국 상영 기간 동안에 이 박스오피스 순위가 역주행하는 사례가 반복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를 배급한 N9 필름은 관객 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혜택 차원에서 실제 참석과 무관한 표를 구매해 주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 출범이 벌써 한 달째 공전 중이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빨리 혁신위원장 임명 또 위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압축한 상태로 알려집니다. 정근식 교수는 친명계, 또 김은경 교수는 친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두 인사의 이력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교수는 문재인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을 지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멘트도 설명했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을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인선에서 배제되자 좀 실망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김태일 전 총장은 애초에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 의원이 생각한 배제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 이분은 뭐 당파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가감 없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김 전 총장은 최근까지도 언론 칼럼을 통해서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매섭게 비판해 왔다는 겁니다. 비명계는 최종 후보군으로 오른 두 교수에 대해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자기 분야에선 훌륭한 분들이지만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은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발언이 없다는 것은 평소에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혁신의 과제를 제대로 출연해서 할 수 있을까? 비명계에서는 친명계에서 선호하는 정근식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이 대표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 교수가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에 참여를 했었고 또 이 경기연구원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인데요. 이 친명계에선 이 대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그 범대책위에는 뭐 한 3,0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했었고요. 거기는 뭐 대개 이름만 이렇게 빌려준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활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근식 교수님이 경기연구원 이사도 했었고 했지만 그 대개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코인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죠. 오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거죠. 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오후 7시 2차 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을 자문위로 불러서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들을 예정인데요. 김 의원은 오늘 출석에 앞서 장문의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등을 얼마 전에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장 최고위원이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이 토론과 해명은 피하면서 고소로 입을 막는 건 비겁하고 좀스럽다면서 무고죄 맞고소로 코인게이트의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를 자문했던 걸로 알려졌던 정치 컨설팅 업체의 대표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 수사 2부는 정치 컨설팅 업체 대표 전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은 송영길 캠프가 전시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은 뒤에 그 비용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납을 시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이를 숨기기 위해서 먹사연과 허위 계약을 한 게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선거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서울중앙지검을 중앙지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제가 그 정도로 귀가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눈은 안 좋으신데. 눈은 네. 안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내년 총선 조국의 늪 빠지나 조나땡 국힘 나오라 새벽 기도라도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곱씹을수록 약간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시에 윤리특위가 있는데 박마커가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가볼 것까지야? 여기서 챙겨요. 네.